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입 연고대 전문 논술 임국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 연고대를 합격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좀 더 가벼워지고 그 긴 수험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조금 가이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는 학교, 연세대 고려대는 정말 탑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두 학교가 시험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토익, 탭스, 토플 이 공인영어 시험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토익이나 탭스, 토플이 좀 결이 다른 것처럼 연세대와 고려대도 동일하게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살짝 결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연세대는 120분 동안 두 문항을 풉니다. 이 두 문항은 정확한 글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50자짜리 원고지가 그냥 문항당 주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글자 수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는 12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니까 연세대보다는 20분 적은 시간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두 문항 총 합쳐서 한 2,000자 정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고려대학교는 1번 문제가 400자 요약의 문제로 지금 조금 약간 시그니처 문제처럼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1번 문제 400자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세대보다는 20분 좀 적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선생님도 이 두 학교 시험을 치러 가고 있는데요. 시험 볼 때마다 글자 수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가 글자 수가 더 커서 더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 사실은 2시간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20분 부족하긴 하지만 1번 문제가 400자, 굉장히 간단하고 하나의 제시문을 요약해내는, 간결하게 요약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훈련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2번 문제가 1400에서 1500자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합 합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각 문항당 900자 정도까지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자, 고려대학교는 역시 또 1500자에서 또 400자를 더하면 1900자가량이 나오잖아요. 글자 수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결국에는 인문사회계열 할 것 없이 이 다자비교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뉘고 있다, 나뉘어서 분리를 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논술고사를 살짝 검색을 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혹은 또 경험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차이는 학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선생님 국문과 출신인데 어문계열,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이런 계열들은 인문 계열이고요. 그리고 뭐 정치외교학과,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학과들은 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은 사회계열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문제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주제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확연하게 달랐고 출제되는 어떤 유형 자체도 매우 달랐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사회계열은 특히 주의를 조금 기울이셔야 될 게 이 표와 자료 해석이 출제가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원래 표와 자료 해석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는데 지금 연세대학교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표와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학습한 뒤에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문장으로 예쁘게 옮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표 보는 것만 익숙해지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시문 독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제시문 독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표만 여러분들이 다루시면. 그리고 논술 자체의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자료를 해석해서 그 자료 해석한 것을 문제의 요구 조건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서술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표와 자료 해석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고려대도 함께 사회계열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에서도 영어 제시문의 출제의 경력이 있어요. 물론 편입이 아니라 수시논술고사가 존재했을 때 2008에서 2010 사이에 영어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아마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말로 쓰는 건데요. 제시문 하나가 영어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편입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실 때 나는 연고대만으로 너무나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성안까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편입 영어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의 전적대가 서성안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어 준비를 같이 하는 걸로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의 경험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게도 영어 제시문이 아니라 국문 제시문이 어렵습니다. 이 국문 제시문을 잘 독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어 제시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의 골자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제시문이 연세대학교에서는 출제된다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연대를 시험을 못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매년 이 두 학교 시험을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 편입은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를 봐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작년에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어서 매년 선생님도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시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정말 연고대를 둘 다 동시에 붙을 수 있는가 따로따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도 2022학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바 있거든요. 연고대를 둘 다 동시에 같은 해에 붙었습니다. 원래는 결국 복원을 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확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 붙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제시문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석사 졸업하고 나서 영어를 놓은 지가 놓았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격을 위해서 계속 우리 공인 영어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 요건이나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단어를 암기하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꾸준히 암기를 해야만 뭔가 이 수월하게 독해가 가능한데 영어를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영어 실력을 묻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학에서 고려대는 아예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공인영어 제출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인영어 시험 보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올해는 어떻게 다시금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인영어 이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중에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을 안 해도 되는 학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문과, 철학과, 신학과 뭐 이런 어문 계열들은 영문과를 제외하고 꽤 공인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학과들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말 문해력, 좋은 학생을 잘 뽑아서 우리 학교의 일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영어 실력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영어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에 어려운 단어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분명히 올해 입시를 준비해서 2024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영어 단어를 좀 몰라가지고 나 공인 영어도 다 따놨는데 영어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따로 또 영상을 찍을 거지만 우리가 영어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텍스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엄선하여 여러분들이 독해 훈련을 하신다면 이 영어 제시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떤 건지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했던 국문 제시문이 그대로 영어 제시문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서 이제 내용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뭐 고려되는 영어 제시문이 이제 불포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각 학교 논술의 특징이 명확하기는 해요. 어떤 게 명확하냐? 고려대학교는 지금 2018학년도부터의 문제 출제 유형을 보면 주로 출제하는 유형이 평가시오입니다. 표현 자체는 논하라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 논하라라는 평가라의 포함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급인데 이게 제가 말하자면은 이 포함 관계를 다시 그려드려야 되겠네요. 정확한 포함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말이 맞겠네요. 논하라 안에 평가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락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주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세대학교는 어떠하냐? 말씀드렸지만 인문계열은 1, 2번 둘 다 3자 비교를 출제한 지가 지금 몇 년 차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자 비교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시문이 여러 개를 두고 이 여러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네가 판단해서 예쁜 명사적 키워드로 정리를 해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장 강조하는 게 비교에서 이 명사적인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논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초중등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이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웬만한 수준의 텍스트는 잘 읽어내십니다. 영어 너무 수준급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서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읽어서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했어. 그런데 그 이해한 바를 예쁘게 다듬어서 전달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와, 이거 알겠는데 이거 뭐라고 쓰지? 이런 게 정말 좀 답답함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감상평을 쓰라고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순위를 가르기 위한 이 입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명확한 키워드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그들이 답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적확한 표현으로 정답에 가까운 개념어를 써주시는 게 가장 높은 변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본 다음에, 텍스트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명확한 키워드로 써주셔야 돼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주 좋은 키워드는 뭐 예를 들면 뭐 말 그대로 기생하는 거네. 특히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기생하는 거야. 그러다가 돈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죽네?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나는 돈이 없는 쪽에 가까울까? 돈이 많은 쪽에 가까울까? 돈이 없는 쪽에 가까우면 나는 이게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쭉 우리가 정리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경쟁시험이다 보니까 워딩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제적 약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저리 늘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자, 개념어로 명확하게 명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텍스트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사적 키워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워딩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고려대학교보다 연세대, 물론 고려대학교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평가하기보다는 비교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논술의 어떤 그 티칭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예쁘게 우리가 명사화 시킬까? 예쁘게 탁 간추릴까? 그러니까 논술은 명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특히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자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상위의 단어를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살짝 다르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선생님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공부해서 둘 다 붙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려대학교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시작은요, 여러분들 요약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맞죠? 이 텍스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지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파악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쁘게 문장화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요약하는 연습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모든 제시문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요약을 출제하지 않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스타트는 비교 문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2자 비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3자 비교로 늘어나고 4회 계열에서 4자 비교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4개 제시문에 대한 비교까지 훈련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4회 계열에서는 2번 문제에서 이 자료를 해석하여 제시문을 평가하기를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까지 쭉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동시에 준비를 할 때 시너지가 왜 크냐 하면 결국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출제됐던 주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출제가 안 되냐? 출제됩니다. 텍스트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 선상에 있는 주제가 출제가 돼요. 왜냐? 이 논술고사는 아주 최근에 핫한 시사 이슈, 범죄 사건, 정치의 현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위해서 시사 저널을 읽는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논술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평소에 독해 훈련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준비하셨던 국어, 비문학 문제를 독해를 쭉 훈련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수준을 높여서 7급이나 5급 피셋 지문을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독서라는 거를 1년 내내 저희 합격생들이 하질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독서와 독해는 맥락이 다릅니다. 독서는 내 감상을 위해 하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물론 있지만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낌과 플로우대로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독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하고 집중하셔서 개념어를 도출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연고대는 결국 동시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편입 논술 준비를 할 때의 전체적인 어떤 수험 생활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제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도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초가 이미 다져진 상태일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텍스트를 요약할 것인지, 그리고 제시문 2개 또는 3개의 비교 논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맞는지, 설명하시오의 문제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평가하기는 또 어떻게 문장을 써내려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 기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을 지금 준비를 해서 연고대를 지금 내년에 내가 연세대 고려대를 누벼야 되겠다, 캠퍼스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상반기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진다면 그 다음은 어떤 유형이 출제되느냐를 파악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초에서 배웠던 요약 비교 설명 평가의 심화 단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타이틀로는 심기일전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기일전 단계와 사실 이 자료 해석 단계는 타이틀이 응용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거치시고 최종 파이널로 들어가실 건데, 이 최종 파이널이 우리 시험이 보통 12월 중순입니다. 12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는 18일, 19일 이렇게 양일간 시험을 봤는데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최근에 나왔던 1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론제를 다시 한번 이때 풀어보실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이 최근 기출을 아주 1월에서 6월 상반기에 푸시는 것을 조금 저는 좀 참으시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논술 시작하자마자 바로 기출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명확한 키워드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쫙 개념어가 반짝 생각이 나서 탁 써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실력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보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는 키워드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진짜 여러분들 실력을 찬찬찬찬 차곡차곡 쫙 빌드업을 한 상태에서 활용정정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기출을 보시면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조금 더 한 3, 4개년 기출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기출을 그 이전에 출제된 기출 2014, 15, 16 이 정도의 기출을 요때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11월부터 아주 최신의 기출들을 풀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와 유형은 수시 기출로 굉장히 많이 기초에서는 수시 기출로 준비를 할 거고요. 이때는 연대 수시가 되겠죠. 연대 그리고 고려대에도 수시 논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로 연습을 하고 여기서 빌드업을 해서 자 2016 이전 논제를 풀 거예요. 물론 간혹 17, 18도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파이널 단계에서 최신 기출을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원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되었느냐, 그리고 제시문마다의 해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답안은 얼마나 정교한가에 대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인데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 기본 단계 이 두 단계가 4가지의 4대 논제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 응용 단계에서부터 표 분석과 영어 제시문이 이제 섞여 있는 지문을 풀기 시작할 거고, 심기일전에서는 최신 기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단계에서는 작년 기출을 포함해서 살짝 응용한 문제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논제들까지 같이 섞어서 우리가 풀게 될 겁니다. 자, 이 파이널은 사실 이 현장에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중간 제도전이면 한 요때쯤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로 근본적인 기초부터 실력을 다져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이 기초 기본은 앞에 요 단계 있죠? 요 단계는 교재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 논제들도 과제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우리 결국에는 이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논술만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면접은 학사하는 면접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어제 바로 선생님이 이 영상 촬영하기 바로 이 기준날로 바로 어제 고려대학교 학사 1차 합격한 친구들이 면접고사를 보고 왔습니다. 뭐 어떤 해는 오전에 보고 어떤 해는 오후에 보는데, 뭐 이게 선생님도 일부러 이 면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논술고사 1차를 붙어야 면접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합격을 해버렸네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딱 5분 물어보거든요. 학사. 5분 물어보는데 그 안에 이 능력자가 보여요. 우리가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연간의 면접 이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상황처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면접은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면 준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소서 기반 면접이면 내가 쓴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뭐 크게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면접 준비가 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계속 트레이닝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서류는, 이 논술은 사실 이제 초반부터 1년 내내 준비를 가져가셔야 될 기본 베이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는 언제 준비를 하느냐.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은 기타 여러분들이 10개 이내의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거는 지금 필수 서류인데, 필수 서류는 이제 고려대는 그렇지 않지만 연세대는 여기에서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하셔야 돼요. 고고익선이냐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라인, 제시된 커트라인만 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연세대학교는 이 원서 제출을 할 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만만치 않죠. 5문항인데 5,000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꽤 골머리를 알아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좋으냐면, 이 고려대는 7월부터 준비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7월, 8월. 여러분들 지금 재학생들의 기준으로 1학기가 끝난 뒤에 2학기 준비하기 전에 서류를 천천히 준비를 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넣을지 구상하는 단계가 7, 8월이에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저하고 한 1, 2차 정도 첨삭을 받고 원서를 딱 제출을 해야 되는 12월 전에 11월에 마무리로 한번 첨삭을 받으면 깔끔하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제출을 합니다. 고려대를 예쁘게 정리를 한 친구들은 그냥 이틀 만에, 시간이 이틀 있거든요. 화요일 날 발표 나면 목요일까지 제출,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거의 수요일 날 발표 나서 금요일 제출 이렇게 되거나, 거의 이틀, 뭐 길면 잠 안 자고 막 3일 뭐 이렇게 되는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연세대학교 자소서를 제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작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간혹 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이 연세대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류 항목은
크게 해마다 다르지가 않아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재작년에 바뀌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문항을. 4개의 문항당 각 문항당 1, 2, 3번은 600자, 4번은 400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고려대는 각 문항당 각각 1000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1년 내내 이제 논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선생님하고 결국에는 이 차별화된 첨삭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인별 첨삭이잖아요. 첨삭이. 이제 단순히 답만 전달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띄어쓰기나 맞춤법에서 실수가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명확하게 내용은 잘 파악하는데 참 이 친구는 뭐가 아쉽냐면 이런 개념화만 조금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워. 이 친구는 문장이 항상 길어. 이런 자기 개인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이 첨삭을 해드릴 거거든요. 물론 초반에 3번, 4번 정도는 선생님하고 그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첨삭의 내용이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마다 본인의 습관들을 캐치할 수가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독해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재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히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잘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겠는데 키워드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 그걸 잘 말을 못해요. 그럼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거 왜 그럴까요? 그 독해가 아주 뾰족한 논지를 캐치하지는 못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독해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계속 수능 공부하셨잖아요. 그 수능, 선생님 저 수능 국어 1등급이었어요 라고 하셔도 논술로 왔을 때 개념어가 아쉬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의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는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서 선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고르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개념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가물가물 내가 뿌옇게 약간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에서 5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정확하게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논술은 선지가 없어요. 선지가 없다 보니까 내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확 드러납니다.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주관식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읽어서 개념 요약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친구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3월부터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2달 커리로 묶어서 단계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계속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 훈련을 조금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냐? 이 논술에서 가장 어려운 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어 찾는 게 어렵다. 그 개념어를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개념어만 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된 거 그런 거 없나요? 시중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시중에 있는 그 서적을 보셔도 됩니다만 제가 장담하건대 저도 이 논술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제 한 20년 되려나요? 그런데 이 논술고사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어 정리된 사전을 본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독해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돼 라고 하는 걸 내가 논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제시문 독해를 하고 제시문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럴 때 이런 단어를 내가 쓰지. 이걸 내 걸로 만드시는 그런 훈련 과정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절실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1대1 퍼스널 첨삭을 받으실 거예요.
아주 개인별 완벽한 첨삭을 받으실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이 강좌를 통해서 수업을 받으시겠죠? 수업 받은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적용을 하실 겁니다. 과제한 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선생님하고 1대1 첨삭이 들어갈 거고요. 그 1대1 첨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향상하려면 그 다음 단계의 독해, 그 다음 단계의 논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선생님의 표현이 어떤 건지 더 크게 체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내용이 그 뒤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논술을 완벽하게 논제 하나를 본다라고 하는 완벽한 풀셋이 지금 이 과정인데요.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 논술을 공부하는 이 논술만 공부했을 때의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1차 답안 작성, 당연히 제가 드리는 이제 과제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왜 중요하냐면요. 개념어를 그렇게 도출해낸 과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아, 저기서 저 단어에서 저렇게 생각을 해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답안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수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알 건데요. 논술학원에서 처음에 과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죠. 그리고 강의를 듣죠. 바로 첨삭 들어가고요. 그 논제는 끝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3번하고 5번인데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첨삭을 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강의를 듣기 전과 이후에 나의 인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의 향상을 스스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쳐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아,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걸 끌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완성이냐? 그러면 첨삭이 필요 없죠. 그런데 논술은 진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1대1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명확한 해설지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글을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의식이 고스란히 이 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 글을 누가 읽어요? 여러분이 읽죠. 물론 이 중간에 해설 강의와 해설지라고 하는 어떤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틀린 것들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인지예요. 여러분들의 글은. 그래서 마치 이게 한 몸인 것 같이 읽을 때 그냥 몸에 쫙 붙어요.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썼잖아. 그러니까 그 의도가 바로 간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이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글은 남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글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러분들의 맞춤, 퍼스널 첨삭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첨삭받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 스스로 또 복습하는 단계. 이 복습은 뭐냐? 리라이팅이죠. 다시 써볼 거. 이 다시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써보기도 하고 내가 놓쳤던 개념어를 정리를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개념어는, 이때 정리된 개념어는 완벽하게 내게 됩니다. 완벽하게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완벽한 이해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총 5개의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번과 5번이에요. 물론 이게 시작이 되긴 하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3, 5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2번과 4번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이거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1번에서 3번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설지 충실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의
1, 2, 3, 4, 5의 피드백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의 인지와 여러분의 인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논지 하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조금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논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에 아쉬움이 있냐면, 이 과정이 충실하게 닦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제를 봐도 본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조금 이런 과정을 같이 함께 이행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이 매번 커리큘럼 가이드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때,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 때 이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과정은 간단해요. 기초 기본 한 권으로 끝나고요. 응용 한 번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 들어가고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단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응용 심화 과정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이게 될까라는 어떤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강의들도 진짜 많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논술은 1대1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1대1로 전달을 드려서 그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의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알찬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해 자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서 뭔가 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조금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효율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앞길을 응원하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